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수사기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누구나 CIA나 FBI를 말할 겁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쪽은 FBI인데요. 연방수사국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본부가 있어요. FBI는 미국 법무부 관할입니다. 정보 수집과 법 집행을 맡고 있죠. CIA와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CIA는 법 집행기관이 없어요. 그리고 해외 정보 수집이 주 업무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정원 같은 기관이 CIA죠. 미국 안의 정보 수집을 FBI가 담당하고요. 쉽게 CIA는 해외, FBI는 미국 안의 활동을 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FBI는 미국의 대공황 시기인 1935년에 창설됐어요.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국가기관인데 신기한 건 FBI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단 한 사람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체 국가기관을 창설할 만큼의 일을 벌인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1930년대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30년대의 미국은 10년간 경제 위기인 대공황을 겪습니다. 실업률이 폭등했고 많은 시민들은 가난에 빠졌죠. 그러면 범죄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폭력, 갱단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들은 돈을 목적으로 수많은 강도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경제 위기는 시민들의 가난으로 이어졌고 범죄율 폭등의 결과로 나타났어요. 미국의 치안은 흔들렸고 사회가 무너지는 중이었죠. 경찰은 인력이 부족할 정도로 바빠지게 됩니다. 매일 수시로 출동을 해야 됐어요. 가장 큰 골칫거리가 은행 강도였거든요. 이 대부분도 전문 갱들이 저질렀고 매번 수십 명의 사람들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데요. 미국 시민들은 연달아 발생하는 은행 강도 사건에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경찰은 사회를 어지럽히는 갱단의 소탕이 가장 큰 목표였고요. 이 사건 해결에만 집중했죠. 그중 가장 악질적인 갱단을 퍼블릭 에너미라고 불렀습니다. 공공의 적이에요. 높은 현상금을 걸었는데 이 사람들입니다. 퍼블릭 에너미로 수배된 사람들은 미국 최악의 마피아 보스로 유명했던 알카포네도 있었고요. 프리티보이 플로이드라고 불리는 은행 강도 찰스 플로이드와 베이비 페이스라는 별명을 가진 넬슨, 머신건 켈리들이 있었습니다. 다 미국 범죄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이에서도 따져보면 가장 위험한 인물은 있을 겁니다. 퍼블릭 에너미 제1호라고 불리는데요. 바로 전설적인 은행 강도로 기록된 존 하버트 딜린저라고 합니다. 미국이 FBI를 만든 이유가 이 사람 때문이에요. 1903년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난 존 딜린저는 식료품을 운영하는 프랑스계 아빠와 독일계 엄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위로 나이차가 많이 나는 누나가 있었어요. 4살 때 어머니가 사망합니다. 아빠는 일을 하러 나가야 되죠. 어린 존을 돌볼 사람이 누나밖에 없는데 얼마 안 돼서 누나가 결혼해요. 집을 나가서 살게 됩니다. 이제 존 딜린저는 아빠와 단둘이 살아야 되죠. 이게 불행한 유년 시절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아빠가 엄격하다 못해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번 잘못을 하면 사소한 일이라도 강하게 체벌을 했는데요. 이게 아빠 생각에서나 체벌이지 누가 봐도 학대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존이 자라면서 거칠고 반항적인 성격을 갖게 됐어요. 아마 아빠에게 매를 맞으면서 힘의 논리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빠를 부모로 보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이 나에게 폭력을 쓸 수 있는 위서열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 같죠. 서열이라는 게 구조 자체가 폭력과 강제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윗사람은 힘이나 위력을 이용해 아랫사람을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순간만큼은 통제에서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를 맞고 잘못을 고치는 게 아니라 매를 맞지 않기 위해 잘하는 척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의 체벌은 이래서 실패한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존은 이런 가정에서 자랐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아빠의 행동이 그대로 나옵니다. 싸움을 잘했어요. 아이들을 괴롭혔고 도둑질을 합니다. 아빠는 화가 났죠. 그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도
아빠도 아빠가 처음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더 강하게만 누르려고 한 거예요.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공장에 취직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때 존이 차량 절도 사건을 저지르는 바람에 취직도 못합니다. 학교를 그만뒀고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어요. 장래를 고민하던 존은 군인이 되기로 합니다. 1923년에 해군에 입대했어요. 하지만 4개월도 채우지 못합니다. 탈영했다가 붙잡혀서 불명예 제대를 한 거죠. 고향으로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결혼은 합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요. 문제는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돈을 벌지 못하니까 형편이 어려워지고 결국 옛날 습관이 또 나오는 겁니다. 동네 친구인 에드 싱글턴과 권총 한 자루를 들고 식료품점을 털기로 한 거예요. 여기서 $50 정도를 훔치고 도망쳤는데 직원의 신고로 다음날 둘 다 체포됩니다. 에드 싱글턴은 끝까지 자기가 무죄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같이 잡힌 존 딜린저는 자기가 범인이라고 순순히 자백하는 거예요. 왜냐? 검사가 존의 아빠를 만난 겁니다. 유죄를 인정하면 형을 낮춰주겠다는 제안을 했고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한 거죠. 죄를 인정하라고 설득했습니다. 존 딜린저는 하는 수 없이 죄를 인정했고 자백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했던 에드 싱글턴이 2년형을 받습니다. 존 딜린저는 검사와 거래를 했죠. 형이 얼마나 낮아질까요? $50를 훔쳤다가 $200의 벌금을 내야 했고요. 12년형을 받습니다. 공범보다 10년을 더 받은 거예요. 검사에게 속은 거죠. 그런데다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형까지 나와버린 겁니다. 이때 검사에게 큰 배신감을 느낀 존 딜린저는 미국 사회에 엄청난 분노를 갖게 됐어요. 존 딜린저는 인디애나 주립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여기를 나가자마자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인간이 되겠다는 선언을 했어요. 수감돼 있던 기간에 이 교도소에는 유난히 강도 사건으로 들어오는 범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살인 기술과 인질 처리 방법, 경찰과 대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노하우들 같은 범죄에 관련된 지식을 익히게 됐어요. 그리고 이 범죄자들과 같이 출소 후에 행동을 같이 하기로 범행을 모의합니다. 이때 아들이 12년이라는 중형을 받자 아빠는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들의 조기 석방을 위해 사람들의 서명을 받고 다녔습니다. 그 덕에 존 딜린저는 1933년 5월 10일 수감된 지 9년 8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 있었죠. 예상보다 조금 빨리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사회에 돌아가기는 너무 늦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감될 때 한 선언대로 가장 사악한 사람이 돼서 범죄를 저지르기로 하죠. 그러기 위해선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존 딜린저는 출소 후에 작은 범죄를 저질러요. 일부러 잡힙니다. 그리고 자기가 9년 8개월간 있던 다시 그 인디애나주 교도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 몰래 권총 3자루를 들여왔습니다. 왜냐? 출소 전에 다른 범죄자들과 이미 짜둔 계획이 있던 거예요. 10명의 재소자를 데리고 탈옥에 성공합니다. 존 딜린저와 탈옥수들은 오하이오주로 넘어갔어요. 여기서 은행 강도로 $10,000를 훔쳤지만 경찰에 잡힙니다. 존만 잡힌 거예요. 그러자 이번엔 탈옥을 도와준 조직원들이 경찰서를 쳐들어와요. 존의 탈옥을 도와줬죠. 이때 보안관 한 명이 사망합니다. 이게 존 딜린저의 첫 번째 탈옥이었어요. 이후 존과 조직원들은 스스로를 딜린저 갱이라고 불렀습니다. 본격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다닌 거죠. 경찰서 3곳을 공격하고 총기와 방탄조끼, 탄약들을 빼앗았어요. 이 무기로 전국을 다니면서 은행 강도를 벌였죠. 딜린저 갱단은 1년 동안 11곳의 큰 은행들을 털었고 피해 금액은 $300,000가 넘었습니다. 전국의 경찰이 존 딜린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반대로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딜린저 갱단을 미국의 로빈 후드라고 부르면서 의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미국 사람들은요, 살인적인 물가와 엄청난 실업난으로 정부나 공권력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할 때였습니다. 이 경제 불황의 가장 큰 원인이 대형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 징수와 차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딜린저 갱단이 이런 은행들만 골라서 공격하고 돈을 훔치니까 경찰까지 따돌리고 이런 기사들이 신문에 등장하니까 이들이 마치 공권력에 저항하는 집단처럼 보였고요. 이런 부분에서 대리만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딜린저 갱단은 절대 시민의 돈은 가져가지 않는다는 나름의 철칙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한 번은 존 딜린저가 은행에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창구에 서 있던 농부와 그 앞에 있는 돈을 보고 이게 은행 돈인지 농부 건지를 물어봤습니다. 농부가 자기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존이 한 말은 돈 관리를 잘하라면서 그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니까 사람들은 갱단을 잡으려고 무자비하게 총을 쏘는 경찰보다 오히려 존 딜린저가 더 인간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붙잡힙니다. 1934년 11월 15일 딜린저 갱단이 자던 호텔에 화재가 났어요. 경찰 입장에서는 우연히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들이 체포 10일 만에 다시 탈옥에 성공합니다. 이때 탈옥 방법이요,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져 있거든요. 이 총을 쓴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나무로 만든 총이에요. 미국의 교도관들이 어떻게 나무 총을 못 알아봤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존 딜린저의 연기가 너무 실감났었다는 거죠. 이미 탈옥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 가짜 총일 거라고는 설마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번째 탈옥에도 성공합니다. 다시 감옥에서 존 딜린저를 놓친 미국 사법부와 경찰은 자존심에 너무 큰 상처를 입었어요. 어떻게든 이 사람을 다시 잡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했죠. 엄청난 금액의 현상금을 겁니다. 현상금이라는 걸 걸었을 때 생기는 이점은요, 범인에게 엄청난 압박을 준다는 거죠. 경찰이 전국의 모든 시민을 제보자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정부는 그리고 전국을 돌면서 도피 중인 존 딜린저를 잡기 위해 모든 주의 수사 협조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법무부 산하에 있던 거버먼트맨이라고 부르거든요. 줄여서는 G맨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사대원 체제를 개편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미 연방수사국인 FBI가 된 거죠. 정부가 수사 체제까지 개편하면서 새 조직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사건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딜린저 갱단의 은행 강도 사건은 멈추지 않았어요. 수사관들의 눈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해오던 존은 어느 음식점에서 빌리 프리셰라는 여성을 만나는데요. 이 와중에 연애까지 해요. 수배자였던 존은 사람들의 눈을 피할 은신처까지 만들어서 둘이 사는 신혼방까지 꾸밉니다. 빌리 프리셰는 존 딜린저가 범죄자인 걸 당연히 알고 있었죠. 하지만 자기 남친이 더 이상 죄 짓는 거를 볼 수 없어서 은행 강도 일을 그만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존 딜린저는 너무 쉽게 이 말을 들어요. 강도를 그만두기로 합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많겠다. 이제 이쁜 여자친구도 생겼으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1934년 7월 22일 저녁 시카고 안에 있는 바이오그라프 극장으로 여자친구와 같이 영화를 보러 갑니다. 정상적인 일반인 생활하는 거죠. 데이트하는 거죠. 그리고 몇 시간 뒤인 밤 10시 40분이 됐어요. 존 딜린저가 사망합니다. 미국의 공공의적 1호였던 존 딜린저가 사망했다는 소식은 미국 전역에 퍼집니다. 그리고 존 딜린저 체포 작전에 참여한 수사관들의 이야기도 많은 관심을 받았죠. 이 사람은 멜빈 퍼비스라는 사건 담당 수사관이었습니다. FBI가 창설되기 전인 G맨 시절부터 존 딜린저를 쫓던 사람이에요. 체포 과정이 이렇습니다. 멜빈은 존 딜린저를 붙잡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접근했거든요. 목표는 여자친구인 빌리 프리셰였습니다. 존 딜린저의 은신처를 찾아간 거예요. 없을 때. 그리고 멜빈 수사관은 그 집안에 혼자 있던 빌리 프리셰를 만납니다. 거래를 제안해요. 남자친구를 잡기 위한 정보를 준다면 모든 현상금을 주겠다는 거죠. 빌리가, 여자친구가 고민 끝에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934년 7월 2일 저녁 존과 함께 극장을 찾아갔던 거예요. 멜빈 수사관과 약속한 장소로 데려간 거죠. 이날 빌리는 FBI 수사관들이 자신과 존 딜린저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일부러 빨간 드레스까지 입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던 존은 여자친구와 같이 영화를 보는 데만 집중했었고요. 영화가 끝나요. 극장을 나왔는데 밖에 127개의 총이 자기를 겨누고 있던 거죠. 여자친구의 배신을 눈치챈 존은 도망쳤어요. 여러 명의 수사관이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3발의 총소리가 울리는데요.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전국을 돌며 24곳의 은행을 털었고 3번의 경찰서 공격과 2번의 탈옥을 저질렀어요. 퍼블릭 에너미 1호 존 딜린저는 등에 치명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이렇게 전설의 은행 강도는 여자친구의 배신과 수사관들의 치밀한 계획, 추적에 의해서 끝이 났죠. 처음엔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사망과 관련된 새로운 의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쩌면 존 딜린저 사건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1934년 7월 22일 멜빈 퍼비스의 총에 맞아 사망했지만 사실 이때 죽은 사람은 존 딜린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시신을 부검한 칸스 박사 기록에 따르면 사망한 남성의 눈은 존 딜린저의 푸른색이 아닌 갈색 눈동자였고 이 남성은 만성 류마티즘을 앓았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존 딜린저는 류마티즘 환자가 아니에요. 이런 병이 있었다면 애초에 해군에 입대하진 못했었겠죠. 거기에 사망한 남성의 시신은 존 딜린저보다 키나 체격이 더 컸었다고 합니다. 이 의문을 처음으로 꺼낸 사람은 제이 내시라는 범죄 사건 전문 기자였어요. 이 기자 말에 의하면 당시 수사관들이 쏜 사람은 위스콘신 출신의 건달이고 수사관이 추적 중이라는 사실을 눈치챈 존 딜린저가 이 사람을 섭외해서 자기처럼 변장시키고 극장에 대신 보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FBI의 초기 국장인 에드가 후버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존 딜린저를 놓쳤다는 것과 다른 사람을 오인 사살했다는 사실을 숨긴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존 딜린저는 이때 사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는 갱 단원 중 한 명인 블래키 오데트라는 사람이 짧게 기록해놨는데요. 결혼한 뒤에 오리건주로 달아났다는 거예요. 그러자니 1934년 7월 이후에 존 딜린저를 봤다는 기록은 또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그날 극장 앞에서 사망한 게 아니라면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숨어 살다가 사망했다는 건데 아무리 80년 전이라고 해도 이게 가능한지는 좀 믿기가 힘들긴 해요. 존 딜린저 사망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자 2019년 9월에 특단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사람 묘를 파헤쳐서 DNA 검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해인 2020년에 이 계획은 취소됩니다.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아직 존 딜린저의 사망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날 극장 앞에서 FBI의 총을 맞아 사망한 게 맞을지 아니면 수사를 실패한 FBI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건지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의혹과 FBI의 조작이 사실이라면 FBI라는 단체는 출발부터 사건 은폐와 조작, 범죄를 저지른 조직이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대답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에요. 사건은 이렇게 의혹이 많은 채 멈춰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더 남아있거든요.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1930년대 FBI를 탄생시킨 전설적인 은행 강도 존 딜린저 사망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네, 기록상 해결된 사건이에요. 검거됐다고 기록돼 있고 총에 맞아 사망했다, 확인이 됐다라고 기록돼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보여주면 되는데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정부는 해결됐다고 하지만 이 사건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미해결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참고로 존 딜린저는요 24건의 은행 강도 사건을 저질렀죠. 훔친 돈이 모두 5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들인 예산은 200만 달러가 넘어요. 200만 달러는 지금 우리 돈으로 22억쯤 됩니다. 그리고 1930년대 200만 달러는 1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계산이 되거든요. 엄청난 금액이죠. 미국의 사건 대처를 보면은 과감한 투자를 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9.11 테러 이후만 봐도요, 에어마샬이라는 보안 요원들을 공항과 비행기마다 배치하기 시작했는데 수천 명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운영 금액이 매년 2억 달러가 들어요. 그런데 이 수천 명의 에어마샬이 1년간 체포하는 범인 수는요, 4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4명 잡으려고 1년에 2억 달러씩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건 해결이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처가 준비되려면 당연히 돈 문제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미국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또 빨리 하는 나라 같습니다. 다음은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 좀 더 할 건데요. 존 딜린저 체포 작전을 도운 여성이 사실 여자친구인 빌리 프리샤가 아니라 다른 여성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찾아본 자료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랐어요. 미국이 워낙에 이 음모론이 좀 쏟아지는 나라다 보니까 정보 검증이 좀 힘들기도 하거든요. 어떤 게 사실인지 몰라서 이것도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존 딜린저를 배신하고 FBI에게 정보를 준 사람은 여자친구인 빌리 프리샤가 아니라 루마니아 출신의 매춘부인 안나 세이지라고 합니다. 빌리 프리샤 친구예요. 그리고 불법 이민자였습니다. 신원이 드러나면 바로 미국에서 추방돼야 되는 사람이죠. 자기가 추방되기 싫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사건을 듣고 사건 담당 수사관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직접 사법 거래를 제안한 거예요. 존 딜린저랑 가까운 사이라서 정보를 좀 줄 수 있는데 그 대신 추방을 막아달라는 거죠. 수사관이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계획대로 안나는 바이오그라프 극장에서 존 딜린저와 친구인 빌리 프리샤를 만난 거고요. 사실 극장엔 3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빨간 드레스를 입은 거는 안나 세이지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치가 발각된 존 딜린저는 수사관들이 쏜 총에 맞아서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안나 세이지는 친구를 배신하면서까지 강제 추방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나가기 싫어서. 하지만 수사관들과의 거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루마니아로 쫓겨났다 그래요. 존 딜린저를 배신한 게 여자친구인지 여자친구의 친구인지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뭐 존 딜린저 사망의 의문이 명확히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생긴 이야기 중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영화 속에 있죠. 제 영상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존 딜린저의 이야기도 영화로 나왔어요. 2009년에 개봉했고요. 퍼블릭 에너미라고 합니다. 조니 뎁이 주인공이고 크리스찬 베일이 존 딜린저를 쫓는 특별수사관 멜빈 퍼비스 역으로 나옵니다. 유명 배우들이 좀 나오는데 평점이 그렇게 또 높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아마 스토리나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관객 점수는 꽤 높은 편이긴 했습니다. 킬링타임용으로 보기 좋은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이거 영상 보시고요. 존 딜린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면은 퍼블릭 에너미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예요.